자, 여러분 어떻게 좀 휴식 좀 취하셨나요? 자, 여러분들 휴식을 취하셨으면 또 에너지도 충전하고 또 스트레칭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몸이 풀리고 마음도 풀렸으면 자, 지금부터 이제 다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사회 서비스법,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법, 우리 장애인 복지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다시 장애인 복지법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요. 장애인의 실태 조사인데요. 3년마다 한 번씩 실시를 합니다. 우리 노인복지법상에서도요. 노인 실태 조사도 3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해요. 근데 아동복지법상에서는 아동의 실태조사는 5년마다 한 번씩 실시를 해요. 그래서 장애인과 노인은 3년마다, 아동은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에 꼭 이게 이제 3년이냐 5년이냐 이런 걸 좀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잘 나와요. 적어도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상에서 아동실태조사, 노인실태조사, 장애인 실태조사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장애인과 노인은 3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아동은 5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3년마다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 실태조사는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를 실시를 하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된다. 요거 이제 헷갈리게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 실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면 X죠. 요거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하고 장애인복지 실태 조사는 3년마다 한 번. 아동 실태 조사는 5년마다 한 번씩 실태 조사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장애인의 복지조치 두 번째요. 장애인 등록이에요. 자, 장애인은 어떻게 등록을 하는지 이 장애인 복지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장애인, 그 법정 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요,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장애인, 법정대리인, 보호자이고요. 시군 구청장은요, 등록 신청을 하고 장애판정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장애인 등록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군구는요, 장애 등록 업무와 장애 등록증 교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밑에 박스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장애인의 복지 조치로서의 세 번째, 복지 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이에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된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그래서 1번서부터 7번까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요, 복지 서비스를 우리 장애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장애인 복지법에 이렇게
장애인의 복지 조치에 관한 사안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어요. 자, 장애인의 복지 조치로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장애인 복지 상담원을 두게끔 되어 있어요.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 시군구에 장애인 복지 상담원을 둔다. 장애인 복지 상담원은 그 업무를 할 때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장애인 복지 상담원의 임명에 관한 것은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그래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1조에 보면 장애인복지 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방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동복지법도 마찬가지고 노인복지법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복지법도 마찬가지고요. 노인복지상담원, 아동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상담원 노인이든 아동이든 장애인이든 간에요. 이 복지상담원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담당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이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장애인 복지상담원을 임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외에도요, 쭉 이런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5번 장애 유형, 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6번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사업을 하게 됩니다. 장애인 중에서 출산을 했다. 그랬을 때 산후조리 도우미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전개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7번째 자녀교육비를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8번째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그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지원 정책을 강구를 하고 있죠. 또 9번째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보급 지원을 하고요. 10번째 자금의 대여, 또 11번째 생업 지원, 일상생활 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 판매기의 설치 우선적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번째는요. 자립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13번째 생산품 구매, 생산한 물품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14번째 고용 촉진의 어떤 복지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정성이 맞는 장애인을 고용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서 장애인을 고용 권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15번째요. 공공시설의 우선 이용이에요. 우리 장애인들에 대해서 공공시설의 우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유, 공유재산의 우선 매각이나 유상, 무상 대여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국가와 지자체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배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우선 매각이나 유무상 대여를 사용하거나 수익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48조에 이런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번째는요. 우리 장애인의 복지 조치인데요.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중증장애인에게는 우리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서 장애인연금을 지급을 하게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이중적으로 혜택이 주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증장애인이라는 것은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사람으로서 같은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 정도를 받은 사람과 제3급의 장애 정도를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중증장애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정의를 했지만 1급에서 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들을 우리가 중증장애인이다 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장애수당 등의 지급 대상자는요,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18세 이상으로서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보전이 필요한 자로 한다. 다만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지난번에 한번 여기에다가 같이 영상을 추천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요. 장애수당, 또 장애연금, 또 장애아동수당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교수님이 한번 유튜브 동영상을 찍은 것이 있거든요. 요거 위에 추천 메뉴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과 또 장애연금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그 사안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7번째예요. 17번째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입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아동,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하죠.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하는데 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 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추천 메뉴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장애아동 수당, 장애수당, 장애연금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국가와 지자체는요. 장애인, 이거는 18세 이상이에요. 성인을 말하는 거죠. 장애인 18세 이상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그의 경제적 수준과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고려해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8세 미만에게는 장애아동 수당을, 18세 이상은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교수님이 올려놓은 이 추천 메뉴 한번 쭉 보시고 장애아동수당이 무엇인지, 장애수당이 무엇인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장애인 보호 조치에서요, 18번째요, 장애 동료 간의 상담이에요. 국가와 지자체는요,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 동료 간의 상호 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애 동료들 간에 서로 대화를 나누고 또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사안도 우리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이제 이렇게 18가지로 장애인의 보호 조치에 관한 규정 사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라는 사안을 우리 장애인복지법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1번째인데요.
자립생활의 지원입니다. 이 자립생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거죠. 이 자립생활의 지원에는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 서비스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의 제공, 또 그 밖에 각종 편의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활동보조 서비스에는요, 일상생활을 위한 활동지원, 가사생활을 위한 지원, 이동수단의 제공 또는 이동의 보조, 또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이나 보조 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지원급여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에서 이 자립생활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째, 장애인복지시설과 단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하여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래서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안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세 번째요. 장애인복지시설 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 자기결정권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장애인복지 실시기관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려는 장애인에게 시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예, 정보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장애인복지시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서비스 제공 시에는 장애인의 성별, 연령 및 장애인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거 뭐 당연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장애인복지법에 규정을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쭉 얘기를 했죠. 자,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이야기를 했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개념은 잘 이해를 하시고 거의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시설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사회복지 실천론 시간에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이해라는 그런 챕터에서 우리가 쭉 한번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뭐 한부모가족시설, 뭐 여러 가지 그 시설에 대해서 실천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복지법에서도 사회복지법에서도 이 법을 배우면서 이 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도의 종류는 거기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매치가 될 수 있도록. 자, 첫 번째 장애인 거주시설이에요. 네,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 첫 번째 장애인 거주시설인데요. 거주 공간을 활용하여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 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우리가 장애인 거주시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주한다. 산다는 거죠. 예,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 공간을 활용한다. 그리고 거주, 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한다. 이것이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두 번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이에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 치료, 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이게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장애인 복지관이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이렇게 쓰는데요. 통상적으로 요새는 종합을 넣더라고요. 예, 노인 종합복지관,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에는 장애인 복지관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에요. 직업재활시설. 일반 직업 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 환경에서 직업 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는 장애인 공동 작업장 이런 것들이 직업재활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에요.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 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이게 의료법에 따라서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 있죠. 예. 다섯 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시설과 관련된 종류는요, 이렇게 5가지가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이렇게 5가지 복지시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안인데요. 국가나 지자체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려고 하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시설이에요. 신고한 사항 중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 운영 신고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가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장애인 거주시설, 우리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 중에 첫 번째가 장애인 거주시설이잖아요.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예, 요 숫자 정도는 잘 외워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라서 설치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 복지시설과 단체 부분에서 우리 4번 보조인의 선임인데요. 이 학대받은 장애인의 법정 대리인, 직계 친족, 형제자매, 장애인권 옹호 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장애인 학대 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보조인 선임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의 개시, 신고한 자는 지체 없이 시설 운영을 시작을 해야 되고요. 시설 운영자가 시설 운영을 중단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미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러면은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을 보면 요거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3번. 시설 운영자가 시설 운영을 중단하거나 시설을 폐지할 때에는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밑부분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과 단체 분야에서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는요,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을 하려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되냐? 첫 번째,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와 그 친족, 관계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장애인의 시설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신청 서류를 우리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니까요. 시행규칙을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서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시설 이용을 신청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 결과 등을 활용해서 이용 신청자의 시설 이용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설 이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인데요. 이 장애인 거주시설이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장애인복지법에 이런 장애인 거주시설의 어떤 규정을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의무사항, 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래서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저도 지금 이제 장애인 거주시설에 다사랑마을이라는 그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는데요. 이 다사랑마을에 제가 인권지킴이 단장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가서 이렇게 인권과 관련된 문제점이 없는지 이렇게 확인도 하고 또 잘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점검도 하고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애인의 인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시설 운영자는 인권 보호에 아주 철두철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거주, 요양, 생활지원, 지역사회 생활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이제 인권지킴이단 단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주시설은 발달장애 장애인들이 많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인데요. 굉장히 인권이 잘 지켜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어떤 인권 침해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많이 이렇게 폭력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과 단체 분야에서요,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장애인복지 실시기간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애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호 해당하는 사안들, 이 파란 박스 안에 있는 것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장애인 복지시설과 단체 분야에서요, 단체 보호와 육성.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단체를 보호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을 둠으로써 단체를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13번 장애인의 학대예요. 학대 금지 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등 1번서부터 8번까지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아니 된다. 이 행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겠죠. 두 번째, 장애인 학대와 관련해서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를 두고 있는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와 절차예요. 누구든지 장애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중앙장애인 인권 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 인권 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장애인 인권 옹호기관의 설치에 대해서 제59조 9항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서부터 7번까지 이런 사안들을 이런 업무들을 담당하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와 절차와 관련해서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설치,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 보호, 치료하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은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지역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의 범위에 대해서 1번서부터 쭉 21번까지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마찬가지로 우리 노인복지법에서도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가 있었죠. 또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있듯이 우리 장애인 복지법에서도 장애인 학대를 본 사람들은 반드시 신고 의무자가 있어요. 그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의 범위는 한번 여러분들이 1번서부터 21번까지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애인 학대 부분에서요, 이 사후관리 부분인데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 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장애인 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장애인 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피해 장애인 쉼터를 운영하는데요. 특별시장, 강력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 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의 교부인데요. 국가나 지자체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 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가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장애인 복지 전문 인력 15번. 자, 15번 장애인 복지 전문 인력으로 했어요. 첫 번째 장애인 복지 전문 인력 양성인데요. 국가나 지자체, 그 밖에 공공단체는 의지, 보조기 기사, 언어 재활사, 장애인 재활 상담사, 수화통역사, 점역, 교정사 등 장애인 복지 전문 인력과 그 밖에 장애인 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양성, 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 복지 전담 인력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장애인 복지 전문 인력의 범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보면요. 장애인복지 전문 인력의 범위가 나오는데요. 1. 의지 보조기 기사, 2. 언어재활사, 3. 장애인 재활상담사, 4. 수화통역사, 5. 점액사, 교정사. 장애인복지법령상 장애인복지 전문 인력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문제들이 잘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시험은 의지 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 재활 상담사의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되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 현재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시험에 대한 실시사항은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칙 부분에서 16번 보칙 부분에서 비용 부담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장애인복지 실시 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국가나 지자체는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시설 이용자의 자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본인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보칙 조항에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의 수납 또 비용의 보조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자, 17번 수급자의 권리 구제인데요. 장애인이나 법정 대리인들은 이 법에 따른 복지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장애인 복지 실시 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의 신청은 복지 조치가 있음을 아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그 기간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할 때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장애인 복지 실시 기간은 이의 신청을 받은 때는 3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장애인복지 실시기간의 청문 의무 실시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령상 의지 보조기 기사의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청문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1번서부터 5번 사안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장애인복지법에 대해서 오늘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이미 여러분들은 아동복지론을 통해서 아동복지법에 관한 사안을 배웠고요. 또 노인복지론을 통해서 노인복지법과 관련된 사안들을 배웠을 거예요. 또 장애인복지론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장애인복지법과 관련된 사안들을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사라면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정도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일반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애인복지법을 이렇게 배웠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에게 장애인을 조금 더 이해하고 장애인 복지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장시간 수업받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